안녕하세요. 자, 우리 재시생을 위한 경영학 강의를 이번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자, 이 재시생을 위한 경영학 강의는 일단 수업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23년도에 1차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경영학 정리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 또 23년도에 봄종합반에서 경영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학을 내가 복습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험생들. 또 경영학을 예전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공부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뭐 이런 수험생들. 혹은 내가 스피디하게 경영학을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들고 누군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험생들은 이 재시생을 위한 경영학 강의라고 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수업 방식은 여기서 어떻게 진행될 거냐고 하면 20년간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제별로 다 소팅을 했어요. 그래서 20년간 기출문제들을 주제별로 소팅해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한 실전 문제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니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을 바탕으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 당연히 여기서 다 설명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중요한 부가 주제. 최근 트렌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작년, 재작년에 이런 유형이 나왔으니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예전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기출 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같이 정리할 겁니다. 자, 수업 교재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사용하셨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모든 경영학 교재. 그거 들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 제 경영학 책과 뭐 객관식 경영학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 공부했던 경영학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거기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PDF 파일로 나눠 드릴 거예요. 20년간 기출됐던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거를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거나 할 때 주제별로 정리된 그 내용을 계속 여러 번 한번 보세요. 이미 수업 시간에 들어서 핵심 내용들을 뭐 어디다가 메모를 해놨을 거고 수업 시간에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정리가 다 됐을 텐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경영학 24문제 중에서 적어도 20문제, 22문제 이렇게 여러분이 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수업 동안에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적용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 PDF 파일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늘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한 5번, 10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교재도 관계없다. 어떤 교재,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어떤 교재에다가 우리 자료를 가지고 막판 정리를 하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경영학의 구성체계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5가지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여기 매니지먼트, 마케팅, ODI, 재무관리 해서 8문제, 16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이렇게 구성될 거고 자, 저와는 같이 정리할 부분이 요 앞에 있는 세 부분 자, 요 부분을 이제 저와 같이 정리할 거예요. 매니지먼트, 마케팅, ODI 부분. 자, 순서는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맨 처음에 조직행위론,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론, 그 다음에 경영전략, 뭐 기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8문제가 여기서 출제되는데 조직행위론에서 적어도 4문제, 조금 많이 나오면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4문제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절반 정도가 조직행위론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인적자원관리도 3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조직과 인적자원관리를 2개를 합치면 거의 뭐 한 7문제에서 많으면 여기서 다 나올 때도 있어요. 7, 8문제가 여기서 출제되기 때문에 조직과 인적자원관리가 여러분이 매니지먼트 쪽에서 꼭 가져가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가야 될 핵심 주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뭐 전략 등등 뭐 이런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자, 조직행위론은 먼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직행위론은 크게 미시조직론과 거시조직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4문항이 출제된다고 하면요. 그중에 3문항은 미시조직론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한 문항이 이제 거시조직론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통 미시조직론은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이야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 쪽에서는 뭐 동기부여 이게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에 집단 쪽에서는 리더십 이게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해서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시피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생략하고 이쪽 파트, 나머지 기타 파트들에서 시험을 조금 더 내는 이런 경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동기부여 리더십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시간에는 이쪽에 있는 지각, 학습, 태도, 성격 이런 거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지각 수업도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지각, 학습, 태도, 성격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볼게요. 자, 지각과 관련돼서 자, 크게 우리가 알아놔야 될 꼭지가 3개가 있는데 지각 과정, 지각의 영향 요소, 사회적 지각 이론, 지각 오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각 과정 및 지각의 영향 요소에는 지각의 과정에는 선택과 조직화와 해석이더라 이런 이야기,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지각 대상, 지각자, 상황 요인 같은 것들이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자, 사회적 지각 이론에서는 인상 형성 이론과 귀인 이론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켈리의 귀인 이론 이거 중요해요. 켈리의 귀인 이론은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켈리의 귀인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다음에 귀속 과정의 오류, 내적 귀속할지 외적 귀속할지 귀속 과정의 오류 이쪽도 시험에 좀 잘 나요. 요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지각 오류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어마무시하게. 이 지각 오류는 여기 조직행위론 쪽에서도 시험에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론에 들어가면 나중에 성과평가하는 파트가 나와요. 성과평가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평가, 성과평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지각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지각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서 인사평가 시 발생한 오류와 같이 인사평가와 오류 방법 이야기하면서 그때 같이 묶여서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놓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각에서는 지각 오류 제일 중요하고 1순위 지각 오류. 그다음에 이제 2순위가 켈리의 귀인 이론, 3순위가 지각 과정의 귀속 과정의 오류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자, 지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지각 대상, 지각자, 지각이 일어나는 상황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 이거잖아요, 그죠? 지각의 영향 요소로는 지각 대상, 지각자, 상황 요인이 있더라라고 이게 그냥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죠, 그죠? 지각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 알아놓도록 하시고, 자, 우리는 지각은 선택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외부 자극에 대해서 선택, 조직화, 해석. 자, 선택하는 것도 모든 자극을 동일하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더 집중해서 확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선택하고 그거를 한 덩거리로 의미 있는 덩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해석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지각은 주관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지각 대상의 특징, 지각자의 특징, 여러 상황 요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오류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기본 수업 시간에 여기 설명하고 하는데 자, 그때 이제 나왔던 그 슬라이드예요. 사실 기본 수업 시간에 우리가 늘 쓰고 있던 자, 여기 이제 요게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켈리의 귀인 이론이 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문제 봅시다.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합의성, 그다음에 특이성, 일관성 요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는 행동의 원인을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똑같은 지문이 다음에 또 나왔어요. 같은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23년도 올해 나온 문제인데 자, 켈리가 제시한 귀인의 결정 요인은 합의성, 그 다음에 특이성, 그 다음에 책무성이다. 땡땡. 자, 뭐였어요? 아까 3개.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 요 3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올해까지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자, 계속 또 있어요. 뒤에 계속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합의성과 특이성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 이거 시험 뒤에 계속 나와요, 이제. 자,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자, 합의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다. 특이성은 다른 사건에 대한 거다. 일관성은 다른 시점에 대한 거다. 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이게 기억하기 훨씬 편해요. 자, 특이성과 합의성과 일관성과 관련돼서 자, 우리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사건, 사람, 시점. 자, 특이성은 사건의 결과예요. 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자, 특이성이 높을 때 낮을 때 이거 어떻게? 일관성이 높을 때 낮을 때 어떻게 내적으로 귀속하니, 외적으로 귀속하니 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뒤에 볼 문제들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어떤 사람이 조직행위론을 F 맞았다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특이성이 높니 낮니, 높을 때와 낮을 때 내적으로 귀속할 거니 외적으로 귀속할 거니와 관련되어 자, 조직행위론 F 맞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마케팅, 인적자원관리론, 그 다음에 뭐 경영전략 등등등 다른 걸 봤더니 다른 것도 다 F 맞았어요. 그러면 조직행위론 F 맞은 거는 이 사람에게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특이성이 낮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너 공부 못하는 놈이구나. 내적으로 귀속을 시켜요. 특이성이 낮으면 내적으로 귀속을 시켜요. 근데 다른 거 다 A 맞았어요. 다른 거 다 A 맞았는데 이것만 F 맞았다. 이놈아가 왜 그러지? 조직행위론 시험 보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뭐 결석을 했나? 뭐 집에 일이 생겨서 시험을 못 봤나? 외적으로 귀속을 하게 돼 있어요. 외적. 그래서 다른 사건의 결과 특이성이 높으면 외적으로, 특이성이 낮으면 내적으로 귀속을 시키더라. 특이성. 자, 합의성은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하는 거죠. 이 클래스에 시험 봤던 다른 친구들 봤더니 다른 친구들이 다 F예요. 합의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죠. 매우 합의됐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맘먹고 F를 줬나? 아니면 학생들이 집단 수업 거부를 시험 거부를 했나? 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합의성이 높으면 외적으로. 이 클래스에 있는 다른 놈들은 다 A 맞았어요. 얘만 F 맞았어요. 얘 공부 못하는 놈이네? 내적으로. 귀속을 시키게 돼 있죠. 일관성. 다른 시점의 결과와 비교하는 거야. 다른 시점. 자, 다른 시점의 결과. 1학년 1학기 때부터 줄기차게 계속 F를 맞아왔어요. 얘 공부 못하는 놈이구나. 일관성이 높으면 내적으로 귀속을 시켜요. 늘 A 맞다가 이번만 F 맞았다. 무슨 일이 있나? 외적으로 귀속을 시키는 거죠. 외적으로. 그래서 요 켈리의 규인 이론과 관련돼서는 요 방향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방향, 특이성, 합의성, 일관성 관련된 방향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 다른 사건, 다른 사람, 다른 시점, 특이성 사건, 합의성 사람, 일관성 시점으로 딱 정리해 놓으시면 제일 깔끔할 수 있어요. 자, 앞에 문제는 내용은 뭐 이거죠. 자, 이게 내적 요인으로 귀속하기 제일 좋은 거 어떤 거니? 라고 하면 내적 요인, 내적. 너 공부 못하는 놈이구나. 합의성이 낮고, 특이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더라. 이런 상황이 이제 내적으로 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 알아놓도록 하세요. 내적 귀인은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의 운과 맡은 과업의 성격 탓으로 하는 것이고 외적 귀인은 행위자의 외향적 성격과 대인관계 역량에 귀인하는 거다. 자, 우리 좀 이제 여기에 내적 귀인, 외적 귀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내적 귀인은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혹은 캐릭터 라고 하는 거를 귀속시키는 거. 쟤는 저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쟤는 원래 성격이 저래. 쟤 성향은 저런 놈이야. 라고 귀속시키는 게 내적 귀속이에요. 외적 귀속은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외적 귀속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건의 원인을 운이 없었어. 혹은 운이 좋았어. 혹은 여기 과업이 너무 어려워서 실패했어. 과업이 쉬워서 성공했어.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죠. 외부 탓으로. 자, 외향적 성격. 저희는 외향적이어서 영업을 잘해. 그래서 얘는 뭐 성공했어. 이 사람의 캐릭터로 돌리는 거죠.
대인관계 역량이 되게 좋아. 그래서 나빠. 그래서 성공해서 실패했어. 이 사람의 내적으로 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향적 성격이나 대인관계 역량 같은 거는 내적으로 귀속을 시킬 때 쓰고 있고요. 행위자의 운과 과업의 성격 같은 거는 우리가 외적으로 귀속을 시킬 때 쓰고 있는데 잘못돼 있죠. 그죠? 자, 켈리의 귀인 모형에서 합의성이 높으면 그 클래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F 맞았더라. 합의성이 높더라. 라고 하면 선생님 맘먹고 어렵게 냈구나. 라고 한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 교수님이 맘먹고 어렵게 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켈리의 귀인 모형에서 특이성이 높다라고 하면 특이성이 높더라. 다른 거 다 A 맞았나? 특이성이 높더라. 다른 거 다 A 맞았는데 이것만 F 맞았다라고 하면 시험 볼 때 무슨 일이 생겼나?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 얘가 갑자기 뭐 집에 일이 생겨서 시험 못 봤나? 이렇게 귀속을 하는 거죠. 켈리의 귀인 모형에 따르면 자, 특이성과 합의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 내적 귀인을 하게 되고 특이성과 합의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 귀인을 하게 되더라. 딱 맞는 말이죠. 특이성과 합의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으면 늘 일관성이 높더라. 1학년 1학기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F를 맞아왔더라. 공부 못하는 놈이구나. 내적 귀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적 귀인을 하더라. 자, 이제 우리 귀속 오류로 넘어갈게요. 자, 근원적 귀인 오류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외적 요인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행위자의 내적 요인으로 귀인하려는 오류더라. 자, 근원적 귀인 오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근원적 귀인 오류 혹은 같은 말로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본적 귀인 오류, 근원적 귀인 오류 같은 말이에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의 결과에는 내적 원인도 있고 외적 원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제가 저렇게 해서 잘 됐어. 뭐 저런 성격 때문에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이런 것도 있고요. 외부의 어떤 그 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 기인 오류는 무조건 다 내적으로만 귀속시키는 거예요. 성공하면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 사실 운이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성공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다 내적으로. 실패하면 제가 다 너무 게을렀어. 이렇게 그냥 어떤 무조건 그 사람의 내적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로 우리가 근원적 기인 오류라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내적으로 귀인시키려고 하는 오류, 근원적 기인 오류. 자, 자존적 편견은 사건의 결과를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학습으로 지각해서 실패를 행위자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귀인 오류다. 자존적 편견은 자기 자신이 된 자존 욕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귀속을 시켜요. 내가 잘했어. 이런 거고 실패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귀속을 시켜요. 이건 너무 어려웠어. 운이 나빴어. 어쩔 수 없었어. 자존 욕구 때문에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적 귀속, 자기 실패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자존적 편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공의 원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등 내적 요인에서 찾고 성공의 원인은 실패의 원인은 과업의 난이도와 운 등 외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자존적 편견이라고 한다. 정확한 이야기네요. 그죠? 자존적 편견은 이런 이야기예요. 자존적 편견은 평가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실패했을 때는 내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성공에 대해서는 외적 요인, 잘못돼 있죠. 실패 시에는 외적 요인, 성공 시에는 내적 요인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걸 자존적 편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존적 편견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것 땡.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공 시에는 내적으로, 실패 시에는 외적으로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 자존적 편견이 좀 많이 나왔네요. 그죠? 자, 행위자 관찰자 효과는 우리 행위자 관찰자 효과란 말이 나오는데 내가 행위자였을 때와 관찰자였을 때 이거 생각하면 딱 돼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이런 거. 내가 행위자일 때와 관찰자일 때 포지션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왜? 나는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물론 이웃집 어떤 남자가 이웃집 어떤 유부남이 이웃집 어떤 유부녀를 사랑하고 있더라. 이러면 저거 바람둥이 같은데 저거? 야 바람둥이 고치지도 못한데 그 사람에게 그냥 쟤 저런 놈이야 라고 귀속을 시켜버리는 거죠. 왜?
정보의 양의 차이가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난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귀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원래 저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관찰자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귀속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행위자, 관찰자,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행위자 입장에서는 행동에 미치는 내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나 관찰자 입장에서는 내적 요인을 간과해서 행위자의 어떤 외적 요인으로 귀인하려고 하는 거더라. 반대로 돼 있죠. 행위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가 많기,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외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관찰자 입장에서는 쟤 원래 저런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적으로 이게 귀속을 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행위자, 관찰자 효과. 자, 우리 뭐 귀속 오류 요 세 개 잘 알아놓으세요. 자존적 편견, 행위자, 관찰자 편견, 뭐 근본적 귀인 오류. 자존적 편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긴 했지만 셋 다 잘 알아놓도록 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지각 오류 나오는데 자, 타인 평가 및 지각 과정에 나타나는 오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같이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근거로 사람을 평가한 오류를 후광효과, 땡 이런 거를 상동적 태도, 스테레오타이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평가자가 가진 비슷한 특질들, 이 근면성과 성실성, 이 서로 관계 있는 거로 생각해서 유사하게 평가하려는 오류를 유사효과라고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상관편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상관편견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유사효과라고 하는 건 영어로 similar to me effect라고 이야기해요. similar to me effect. 이 유사효과는 나와 유사한 similar to me effect. 나와 similar 하면 나와 유사하면 그 사람을 후하게 평가해주고 예를 들어 나랑 뭐 지역이 같더라, 고향이 같더라, 혹은 나랑 출신 학교가 같더라, 나랑 뭐 좋아하는 게 같더라, 취미가 같더라. 오, 그러면 동질감을 막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되게 후하게 평가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간 박하게 평가하고 이런 게 이제 similar to me effect, 유사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면성과 성실성 같은 이런 사실은 근면성, 성실성, 근면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럼 딜리전트라고 하는 거고 성실성 뭐 sincere, 뭐 faithful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실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근면성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를 근면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도둑들도 근면할 수 있죠. 도둑들도 뭐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근데 도둑들을 가지고 우리가 되게 성실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않잖아요. 그죠? 약간 다른 거예요. 근면성과 성실성은.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두 개가 그냥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근면성이 높으면 성실성이 높겠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그 두 개를 같은 점수를 줘버리는 이런 걸 우리가 상관편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similar to me effect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평가를 할 때 처음에 주어진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최근 효과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순위 효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선시 이펙트와 프라이머시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선시 이펙트는 최근 효과는 가장 최근에 가장 늦게 들어온 정보에 큰 영향을 받는 거를 최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들어온 첫 정보, 처음 효과, 맨 처음 들어온 정보에 큰 영향을 받는 거를 처음 효과, 프라이머시 이펙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 효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강제할당법을 사용하면 중심화 경향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중심화 경향, 가혹화 경향, 우리가 관대화 경향 이런 걸 규칙적 오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규칙적 오류는 강제할당법 이런 걸 쓰게 되면 없어질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네요. 얘가. 정직성이 낮은 평가자가 정직한 평가자보다 피평가자를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투영효과 혹은 투사효과, 주관의 객관화, 영어로 프로젝션 다 같은 말이에요. 투영효과, 투사효과, 주관의 객관화, 프로젝션 내 마음이 내 상대방에게 투영해서 내가 외로우면 쟤도 외로울 거야. 내가 놀고 싶으면 쟤도 놀고 싶을 거야. 이렇게 그냥 투영해버린 거를 투영효과, 투사의 오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직성이 낮은 평가자예요. 내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딴 사람들 보고 저놈 하는 말이 저것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저놈 자식 저거. 이렇게 생각하면 투영 효과인 거죠. 그죠? 내가 거짓말쟁이야. 제가 하는 말도 저 거짓말일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니까. 이렇게 하면 투영 효과인 거예요. 근데 정직성이 낮은 평가자가 정직한 평가자보다 피평가자를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투영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투영 효과가 아닌 거죠. 그죠? 아닌 거죠.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 이렇게 하면 투영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되어 있는 거죠. 보기가. 답은 4번인데 자, 여기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각오류 한 번에 정리를 쭉 하고 넘어갈게요.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지각오류라고 이야기할 때 상동적 태도, 자, 영어로 스테레오타이핑. 자, 같이 알아놓으세요. 영어로도 알아놓으세요. 스테레오타이핑. 영어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스테레오타이핑.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얘는 집단의 특성을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그냥 그대로 남자는 다 늑대야. 너도 늑대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를 상동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은 다 이래. 전라도 사람들은 다 이래. 혹은 민족성. 야, 일본 사람들은 다 저래. 뭐 독일 사람들은 다 저래. 뭐 이런 거. 뭐 그 흑인들은 뭐 어때? 뭐 백인들은 어때? 뭐 이렇게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걸 가지고 그가 속한 구성원에게 너도 그렇지?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를 스테레오타이핑, 상동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대조효과. 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자, 대비효과. 같은 말이에요. 대조효과, 대비효과 혹은 대조오류, 대비오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컨트래스트 이펙트 혹은 컨트래스트 에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대조효과 혹은 대비효과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한 피평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1, 2, 3, 4, 5번인데 내가 5번이에요. 이놈들이 굉장히 면접을 잘 봤어요. 나는 평타를 쳤는데 이놈들에 비해서 내가 오징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원래 80점인데 이놈들이 거의 뭐 95점, 뭐 97점 이렇게 맞는 놈들이어서 내가 상대적으로 되게 뭐 열등하게 보여서 너 70점. 혹은 운이 좋아서 이놈들이 다 찐따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30점, 40점 이렇게밖에 못 맞는 애들이에요. 80점인데 얘네들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니까 너 90점. 이렇게 맞아버리더라. 대비효과, 대조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적 근접한 피평가자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평가 결과가 바뀌는 거. 자, 먼저 효과 혹은 나중 효과. 먼저 효과와 같은 말이 처음 효과예요. 영어로는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 효과와 동일한 게 이제 최근 효과. 영어로 리센시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 효과, 최근 효과, 리센시 이펙트. 자, 이 먼저 효과, 자, 처음 효과, 프라이머시 이펙트, 리센시 이펙트, 정보가 1, 2, 3 해서 10번까지 정보가 주어졌다. 맨 처음 들어온 정보가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하는 거고 의사결정을 바로 직전에 맨 끝에 들어온 정보, 최근에 들어온 정보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순위 효과. 자, 규칙적 오류. 자, 관대화 오류, 가혹화 오류, 혹은 중심화 오류 다 규칙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대화 경향은 모든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게 관대화 경향, 가혹화 경향은 모든 사람을 박하게 평가하는 게 가혹화 경향, 중심화 경향은 그냥 다 가운데다 다 찍어놓는 게 중심화 경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특정 사람을 좋게, 특정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후하게, 모든 사람을 다 박하게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여기는 규칙적 오류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자, 이런 건 이 규칙적 오류는 우리가 강제할당법 이런 거 쓰게 되면 극복할 수 있더라. 상대 평가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규칙적 오류는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대의 오류, 자기 충족적 예언, 뭐 피그말리온 효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외워놓으세요. 자기 충족적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한 대로 그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선용하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여기는 기대의 오류, 뭐 자기 충족적 예언, 혹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사가 부하한테 어떤 그 프로젝트를 주면서 야, 김대리 아마 이 프로젝트 자네가 한번 해봐. 굉장히 어려운데 또 못할걸? 야, 한번 해봐.
이렇게 줬을 때는 김 대리는 상사가 내가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 어려운가 보다. 대충 해서 그냥 못하겠는데요? 하고 말아야 되겠어. 라고 대충 조금 하다가 좀 어려우면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줘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줄 때, 야, 김 대리, 이거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 자네라면 분명히 성공시킬 수 있을 거야. 난 자네를 믿어. 알았지? 우리 열심히 해서 이거 꼭 한번 성공시키자. 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얘한테 줬어요. 그럼 김 대리는 상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걸 열심히 해야지라고 또 파고 막 이걸 열심히 파서 성공시키더라 이거예요. 기대대로 되더라. 기대의 오류. 자기 충족적 예언. 난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해서 실현시키더라.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설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전설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후광 효과.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후광 효과. 현혹 효과. 할로 이펙트. 같은 말이에요. 뒤에서 빛이 막 비춰지는 거죠. 뒤에서 빛이. 우리 왜 부처님상이나 마리아상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막 후광이 막 있잖아요. 그죠? 이걸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빛이 막 비춰지는 건데 사람의 어떤 특정한 특질이 그 사람의 다른 성질에 영향을 다 미쳐 후광이 돼서 다 비춰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옷을 뭐 말쑥하게 입고 다니더라. 그럼 쟤는 뭐 일도 똑부러지게 할 거야. 뭐 어떤 이 사람이 뭐 외모가 뭐 후광이 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요. 굉장히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뭔가 이제 이렇게 뭐 말쑥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말도 막 굉장히 뻔질하게 잘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좋은 차에 딱 내리는 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와, 저 성공한 사업가인가 보다. 좋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후광이 된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데 막 힘을 막 실어주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후광 효과, 현혹시킨다는 거죠. 사람을 현혹시킨다. 우리 왜 인사평가 같은 거 할 때 어떤 사람의 성실성이 있고 뭐 기술력이 있더라 뭐 쭉 있어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에요. 10점 만점에 성실성이 9점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근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기술력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손재주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기술력은 원래 3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야, 기술력도 좋을 거야. 너 8점. 이게 맞더라. 성실성이 후광이 돼서 다른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후광 효과, 현혹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택적 지각. 사람은 지각할 때 첫 번째 과정이 선택이죠. 자기가 믿는 대로 봐요. 오늘도 주가가 올라갈 거야, 주가가 떨어질 거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뭐 막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대로 낙관론자는 올라갈 거야 이걸 믿고 있고요. 비관론자는 떨어질 거야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내가 선택하더라 이거야. 선택해서 그것만 딱딱 지각하더라. 지각 경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관심이 쏙쏙쏙 풀려 지각이 싹싹싹 돼버리는 거를 지각 경계. 지각 방어는 자기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거를 그냥 배척해버리는 이런 거를 지각 방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치 이야기 같은 것들 막 사람들이 막 하고 뭐 그럴 때 특정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더라. 난 대통령은 뭐 지지하더라. 뭐 지지하지 않더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막 배척해버려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으면 야, 너 헛소리 하지 마. 막 배척해버리고 막 그러죠. 지각 방어라는 거죠. 지각 방어. 그래서 뭐 지각 경계라는 용어도 있고 지각 방어라는 용어도 있고 투사의 효과, 주관의 객관화, 프로젝션 다 같은 말이죠. 투사 효과, 주관의 객관화, 프로젝션. 내가 배가 고프면 쟤도 배가 고플 거야. 내가 외로우면 쟤도 외로울 거야. 내가 거짓말장이면 쟤도 거짓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프로젝션, 투사 효과. similar to me effect, 유사 효과. 나랑 지역이 비슷하더라, 뭐 성향이 비슷하더라, 어떤 뭐 정치 색깔이 비슷하더라, 뭔가 기호가 비슷하더라, 취미가 비슷하더라, 학교가 비슷하더라. 이래서 이제 후하게 평가해 주는 거를 이제 유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나온 거 시험에 다 나왔던 얘기니까 요 9가지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요 9가지 어떤 지각 오류와 관련된 개념은 꼭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많은 자극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자극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현상을 선택적 지각. 맞죠? 지각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적 지각. 10명의 후보자가 평가위원과 1대1 최종 면접을 할 때 피평가자의 면접 순서
중심화 경향 및 관대화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최근 효과 및 대비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반대로 돼 있죠. 면접 순서 사실 매우 중요하죠. 맨 처음 면접하거나 맨 끝에 면접한 사람은 뭐 처음 효과 혹은 최근 효과 같은 것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거고, 대비 효과 내 앞에 정말 찐따 같은 애들 뒤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돋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게 최근 효과 혹은 뭐 처음 효과, 뭐 대비 효과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매우 깊어요, 사실은. 뭐 중심화 경향 및 관대화 경향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거, 이것과 관련이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이 관련이 많은 건데 잘못돼 있죠. 자, 주관의 객관화, 프로젝션은 어떤 과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인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땡. 주관의 객관 프로젝션은 내가 거짓말장이면 쟤도 거짓말할 거야. 내가 배고프면 쟤도 배고플 거야. 내가 외로우면 쟤도 외로울 거야. 주관의 객관화. 지금 이거는 어떤 과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효능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기 효능감. Similar to me 이펙트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함으로 결국은 예측된 결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말한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기대의 오류, 뭐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Similar to me 이펙트라고 하는 건 나랑 비슷한 사람을 후하게 평가해 주는 거. 자, 대비 효과는 여러 사람 중에 처음에 평가한 사람을 나중에 평가한 사람보다 나쁘게 평가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한 피평가자의 영향을 받아서 더 좋거나 더 나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대비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리센시 이펙트, 최근 효과는 주로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경향. 맞죠? 최근의 정보, 가장 늦게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이런 경향을 최근 효과라고 이야기하더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유사한 사람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관대화 경향, 땡. 관대화 경향이 아니라 similar to me effect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similar to me effect. 상동적 태도란 피평가자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집단을 근거로 평가한 오류. 이런 거를 상동적 태도 맞죠? 그죠? 집단을 근거로 하는 걸 상동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동적 태도는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지각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맞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랑 상동적 태도란 피평가자가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집단을 근거로 평가한 오류를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지각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의 뭐 요 정도의 개념 빼놓고 다 똑같은 문장 자체가 들어왔죠. 그죠? 거의 뭐 같은 문장 다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근데 이게 기출 연도가 달라서 그렇지 다른 해에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기출됐던 게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하게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음번 여러분이 시험 볼 때 훨씬 더 도움을 좀 많이 받아요. 잘 봐놓으세요. 우리 지금 기출문제 PDF로 여러분들이 다 제공을 할 텐데 그 기출 지문들만 잘 읽고 가도 여러분이 고득점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후광 효과는 피평가자 개인의 특성보다는 출신 학교, 출신 지역의 근거에 평가할 때 나타나는 오류더라. 이게 상동적 태도. 야, 쟤는 뭐 이렇게 무슨 학교 애들은 다 저래. 야, 서울대 애들은 다 저래. 뭐 고대 애들은 다 저래. 연대 애들은 다 저래. 이런 게 이제 출신 학교. 뭐 이런 경상도 애들은 전라도 애들은 뭐 출신 지역 이런 거죠. 그죠? 상동적 태도. 중심화 경향은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중심적 행동 특질을 가지고 피평가자의 나머지 특징을 평가하는 개념이다. 중심화 경향은 다 가운데로. 뭐 5개가 있더라라고 하면 무조건 다 가운데다 그냥 다 평가해버린 게 중심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건 뭐 중심 특질, 주변 특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 중심화 경향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자, 대조 오류, 대조 효과, 대조 오류 같은 이야기예요. 피평가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자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 집단 구성원의 자질이나 행동을 그 집단 모든 구성원에게 일반화시키는 경향, 상동적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상동적 태도. 자, 관대화 경향은 특정 피평가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평가자의 오류를 의미한다. 관대화 경향은 관대하게 후하게 평가하는 건 맞는데
특정 피평가자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피평가자들을 후하게, 모든 항목에 대해서 후하게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를 관대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정 피평가자의 후한 점수를 주는 건 이건 부정이죠, 부정. 그죠? 이거는 그냥 할 때 야, 쟤 어느 정치인 아들이래, 야 어느 정치인 딸이래, 야 그럼 쟤 후하게 해서 뽑자. 인사청탁이죠, 뭐 이게. 이런 건 우리 관대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청탁, 뭐 부정 이런 거에 가까운 거겠죠. 자, 14번. 중심화 경향의 오류는 피평가자를 평가자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한 오류. 중심화 경향 가운데다 다 찍어내는 거를 중심화 경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원자의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가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또는 지원자의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후광효과라고 한다. 자,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어떤 사람이 성실성이 10점 만점에 9점이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기술력도 좋을 거야. 원래 3점짜리인데 기술력을 8점으로 평가하더라. 성실성이 후광이 돼서 기술력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후광효과.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가 다른 항목의 평가 또는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후광효과라고 하더라. 피그말리온 효과는 특정인에 대한 기대가 실제 행동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 피그말리온 효과 아까 이야기했죠. 피그말리온 효과 뭐 기대의 오류, 자기 충족적 예언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기대했더니 바라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걸 우리가 기대의 효과 혹은 기대의 오류 혹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인 평가 시 발생한 오류 중 후광 효과는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는 개인이 갖는 특정한 특징에 기초해서 그 개인에 대한 일반적 인상을 형성하는 거다. 개인이 갖는 특정한 특징에 기초해서 저 사람은 저래. 그게 어떤 특징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뭐 이렇게 지능이 좋더라, 뭐 사교성이 좋더라. 쟤는 저런 사람일 거야.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특정한 특징이 그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를 후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올해 났던 개념이 이제 17번 개념과 여기에 있는 그 16번에 있는 요 피그말리온 효과 요 두 개가 또 올해 시험에 났던 개념인데, 여튼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각 오류와 관련된 개념은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좀 잘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우리 지각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각 오류 요거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켈리의 귀인 이론, 귀속 과정의 오류 요 세 개 꼭 좀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학습으로 넘어갈게요. 학습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자, 이런 꼭지들이 있어요. 학습은 학습 이론. 학습 이론의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 그 다음에 사회적 학습 이론. 인지적 학습 이론은 시험에 잘 안 나왔고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사회적 학습 이론 이 두 개를 봐야 되고, 쉐이핑. 사람을 어떻게 행동의 틀을 어떻게 형성시키는가와 관련된 게 이제 쉐이핑. 그 다음에 이제 강화의 일정 계획.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면,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사실 이거는 시험 문제가 마케팅 쪽에서 조금 더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상품 광고에 등장시키는 거는 소비자들이 이 음악에 대해 가지는 좋은 태도가, 음악에 대해 갖는 좋은 태도가 상품에 대한 태도로 이전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한 학습 이론은 뭐니? 라고 해서 뭐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뭐 작동적 조건화, 수단적 조건화, 뭐 고전적 조건화, 대리학습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사실 이거는 소비자 행동론에 가면 그쪽 파트에서 시험에 사실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조직행위론에서도 이게 학습 파트가 워낙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요 설명을 잠깐 좀 할게요. 학습에 대해서. 자,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보통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이라고 불리는 게 학습이론의 이게 처음 가장 발전의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인데, 파블로프가 주장했던 고전적 조건화, 스키너가 주장했던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면요. 파블로프는 개를 실험 상대로 했죠. 개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한테 음식을 주면 개가 침을 흘리더라. 종소리만 듣게 해서 개가 침을 흘리게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음식과 종소리를 섞어주죠. 종소리를 울린 다음에 음식을 주고, 종소리를 울린 다음에 음식을 주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처음에 이 개는 종소리랑 관계없이 그냥 음식 때문에 침이 튀어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종소리를 딱 들으면 음식이 오겠지라고 기대해서 침이 튀어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고전적 조건화. 자, 이 고전적 조건화는 이 개념을 알아놓으세요. 연습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습 법칙. 반복 노출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반복이에요. 반복. 개인한테 반복해서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 주고,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 주고, 계속 반복해서 이 둘 사이의 연상관계를 개인한테 학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습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의 조작 조건화는 쥐 실험을 했는데, 쥐를 이 통에 넣어놓고 쥐가 이렇게 있으면 쥐가 그냥 여기서 그냥 혼자 이렇게 잘 놀고 있다가 배가 고파져요. 배가 고파지니까 애가 뭐 중간에 뭐를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 장치를 발견해서 장치를 빵 치면 음식이 띡 떨어지게 설계를 해놨어요. 처음에는 얘가 쥐가 배가 고파서 이상 행동을 막 하다가 우연히 얘를 띡 건들지만 이 음식이 떨어지고, 우연히 띡 건드려서 음식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이 쥐도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알죠. 저걸 빵 치면 음식이 떨어지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얘는 배가 고파지면 그 다음에 이상 행동을 하지 않고 요 밑에 가서 얘를 빵 치더라 이거예요. 빵 쳐서 음식을 떨어지게 만들더라. 그렇게 학습시키는 게 조작적 조건화. 조건화를 시키는데 내가 조작해서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서 이렇게 행동을 만들어내, 조작해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조건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효과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해, 효과 법칙. 자, 효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썬다크가 주장하는 개념으로 어떤 내 행위의 결과가, 행위의 결과를 얘는 이제 예상하는데, 머릿속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결과가 오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 하더라. 근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 결과가 왔어요. 그럼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 행동의 결과가 나한테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에 따라서 얘 행동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긍정적 결과면 그걸 반복하고 부정적 결과면 반복하지 않더라. 이거를 효과 법칙이라고, 효과 법칙. 얘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는 거죠. 우리도 내가 회계사 시험에 붙으면 나중에 미래가 편할 거야. 인생이 좀 편해질 거야. 내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욕구를 억눌러 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조작적 조건화예요. 조작적 조건화. 너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결과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를 해.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 조작적 조건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 자,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자, 다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자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상품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은 소비자가 음악에 대해 가진 좋은 태도가 상품에 대한 태도로 이전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더라. 자, 처음에는 음악을 들으면 그냥 호감이 생겼어요. 긍정적 태도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음악과 이 상품을 연결해서 광고로 계속 노출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음악 때문에 긍정적 태도가 생겼는데 반복해서 계속 노출하다 보니까 이 상품만
우리 진열대 같은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상품만 보더라도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더라. 연예인들 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 BTS를 쓰고 있더라. BTS에 대한 호감도가 BTS와 우리 상품을 결합해서 계속 내보냈더니 BTS 팬들이 우리 회사 상품을 막 미친 듯이 막 사고 있더라. BTS에 대한 태도가 우리 상품으로 이전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반복 노출을 계속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게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개념인 거죠.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된 개념. 여기는 작동적 조건화라고 하는 건 수단적 조건화랑 같은 말이에요. 작동적 조건화, 오퍼런트 컨디셔닝, 인스트루멘탈 컨디셔닝 같은 말이에요. 두 개 같은 말인데 이는 결과를 예상하는 거죠. 야, 내가 회계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결과를 예상해서 그 행동의 결과가 나한테 좋으면 그 행동을 반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작동적 조건화, 수단적 조건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사람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결과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대리학습이라고 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개념이 조금 섞여 있는데, 자, 우리가 학습 이론의 발전 단계에서 처음에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 이게 이제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로 대변된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 그 다음이 사실은 인지론적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다 이제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고 한 걸로 넘어오는데 사회적 학습 이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리학습과 인지학습. 이 두 가지가 사회적 학습 이론의 키예요. 이거는 직접 안 해봐도 학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강의실에서 공부하잖아요. 강의실에서 공부해서 내가 그걸 직접 내가 체험해보지 않아도 인지해서 머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학습을 시킬 때 꼭 행동을 통해서 직접 느껴보지 않더라도 그냥 알려줄 수 있더라. 인지학습.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걸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알릴 수 있더라. 또 대리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벌백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일벌백계. 군대 같은 데서 뭔가 잘못하면 시범 케이스로 크게 한번 혼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야, 나 저 짓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대리학습. 대리학습.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학습됐더라. 그래서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대리학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또 머리를 써서 학습할 수 있고 그게 사회적 학습 이론의 개념이에요. 사회적 학습 이론. 자,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사람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더라. 인지학습을 강조하고 있더라. 또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를 대리학습. 인지학습과 대리학습 두 개를 강조하는 게 사회적 학습 이론인 거죠. 맞죠? 그렇죠? 자, 썬다크가 제시한 효과의 법칙. 효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보상을 받는 행동은 반복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나타나는 행동은 반복되지 않는다. 썬다크. 효과 법칙은 긍정적 결과면 반복하고 긍정적 결과가 아니면 반복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효과 법칙.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에 의하면 학습은 단순히 자극에 대한 조건적 반응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응 행동으로부터의 바람직한 결과를 작동시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자극에 대한 조건적 반응, 이게 파블로프가 얘기했던 고전적 조건화예요.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 주니까 그 침이 튀어나오더라. 종소리를 들려주니까 침이 튀어나오더라.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과 반응, 이게 이제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이야기고 반응 행동으로부터 유도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작동시킴에 따라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땅 치면 먹이가 떨어지네? 좋은 결과 나오네? 내 행동이 결과가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예상해서 좋으면 그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수단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작동적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조작적 조건화, 수단적 조건화, 작동적 조건화 다 같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사회적 학습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관찰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 그 행동을 모방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맞죠? 우리가 아까 대리학습 이야기했죠. 대리학습. 대리학습을 통해서 그 행동을 봤더니 저렇게 하니까 군대에서 뭐 저렇게 하니까 되게 두드러 맞네. 나 저 행동 하지 말아야 되겠어. 저렇게 하니까 포상휴가를 가네. 저 행동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내가 학습할 수 있죠. 직접 내가 하지 않더라도 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저건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리학습이죠. 대리학습.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이제 그 쉐이핑과 관련된 주제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쉐이핑. 불쾌한 결과를 제거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소거라고 한다. 소거. 불쾌한 결과를 제거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거를 소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정적 강화라고 이야기하죠. 부정적 강화.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부정적 강화, negative reinforcement, 부적 강화, 혹은 뭐 부정적 같은 말이에요. 부정적 강화, 부적 강화, negative reinforcement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수를 감소시키고, 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와 같은 말이에요. positive reinforcement, 긍정적 강화, 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킨다. 자,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자, 이 문장 땡, 삐삐삐삐, 땡이에요, 땡. 틀린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부정적 강화가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수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부정적 강화의 목표는,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위로 증가시키는 거. 이걸 증가시키는 게 부정적 강화의 목표예요. 긍정적 강화도 바람직한 행동을 더하게 만드는 거고, 부정적 강화도 바람직한 행동을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하게 만드는 게. 자, 이거 이런 형태로 자, 얘도 그러니까 불쾌한 결과를 제거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도록 더하게 만드는 거죠. 더하게 만드는 게 부정적 강화예요. 부정적 강화라고 해서 자꾸만 행동을 안 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래요. 행동을 더하게 만드는 게 부정적 강화. 행동을 더하게 만드는 게. 잘 기억하세요. 자,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문장이 좀 이상하죠, 그죠?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튼 둘 다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둘 다. 강화 이론에서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이 문장이 제일 깔끔하죠. 자, 3번과 4번이 동일한 문장인데, 사실은 3번은 너무 문장이 투박하죠, 그죠? 뭐 이상하게 좀 해놨어요, 그죠? 근데 여튼 뭐 이렇게 4번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저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강화 이론에서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지만, 소거와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땡. 이 부정적 강화도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증가시키고 있는 거고, 긍정적 강화도 증가시키는 거고, 소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강화 이론에 의하면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는 행위자의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아까 봤던 얘기랑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우리 이거를 정리합시다. 자, 우리 쉐이핑과 관련돼서 이 표 잘 알아놓으세요. 기업이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킨 형태의 쉐이핑이 있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킨 형태의 쉐이핑이 있어요. 근데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킨 형태의 쉐이핑에는 강화로 끝날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 모두 다, 이 둘 다 reinforcement, positive reinforcement나 negative reinforcement라고 하는 강화라고 끝나는 놈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기업이 원하는 행동을 더 하게끔 쉐이핑을 하려고 하는 게 여기 긍정적 강화 혹은 부정적 강화예요. 근데 긍정적 강화는 강화물을 추가해 주는 거죠. 너 열심히 일하면 내가 성과급 줄게. 너 열심히 일하면 내가 승진시켜 줄게. 뭔가를 줘요, 얘한테. 뭔가를 줘서 이걸 더 하게 만드는 게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는 강화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보통 싫어하는 거를 뺏어가는 거죠. 야, 너 자백해. 야, 너 자백하면 내가 형기를 좀 줄여줄게. 갇혀있는 상태는 싫어하니까. 야, 너 몸통을 불어. 몸통 불면 내가 너 면제해줄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한테 싫어하는 거를 내가 없애줄게.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게 부정적 강화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자, 부정적 강화 역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행동을 줄여나가는 거는 자, 벌과 속어가 있는데 행동을 줄여나가는 거 중에 벌은 강화물을 추가하는 거예요. 얘가 싫어하는 거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벌. 싫어하는 거를 추가시키는 거를 벌. 야, 너 무단결근하면 우리 회사 앞에서 손 들고 서 있게 만들 거야. 속어는 얘가 좋아하는 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너 무단결근하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거야. 무단결근 3회 이상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 속어. 좋아하는 거를 뺏어서 그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를 속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과 속어는 어떤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벌과 속어예요. 어떤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속어는 얘가 좋아하는 거를 뺏어가는 거고 벌은 싫어하는 거를 더 부여시켜서 이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는 어떤 행동을 더하게 만드는 거죠. 긍정적 강화는 좋아하는 거를 추가시키는 거, 부정적 강화는 싫어하는 거를 제거하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요 표, 쉐이핑은 요 표 딱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강화 일정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 연속 강화법은 매우 효과적이나 적용이 어렵다. 맞는 말이에요. 부분 강화법 중 비율법이 간격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죠. 강화 스케줄에서 단속적 강화 일정은 고정 간격 일정, 변동 간격 일정, 고정 비율 일정, 변동 비율 일정이 있다. 이것도 맞네요. 정적 강화에서 강화가 중단될 때 변동 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이 고정 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보다 빨리 사라진다. 얘가 좀 잘못된 말인데, 자, 강화 일정 계획.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얘도. 자, 여기에 뭐 연속 강화법, 혹은 뭐 부분 강화법, 단속적 강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강화의 일정 계획에서 연속적 강화 계획과 단속적 강화 계획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앞에서 봤던 여기에 있는 부분 강화법이라고 하는 건 단속적 강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얘와 이제 단속적 강화. 보통 일반적으로 단속적 강화란 말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부분 강화법, 단속적 강화법. 자, 연속적 강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잘하면 착한 일 하면 강화하고 강화를 계속 착한 일 할 때마다 강화해주고 계속 뭔가를 보상을 주고 연속적 강화 계획. 근데 강화 효과는 매우 높죠. 한 번 잘하면 보상이 오고 한 번 잘하면 보상이 오고 또 보상이 오고 하니까 강화 효과가 매우 높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사람들을 뒤따라다니면서 너 잘했네, 성과급, 잘했네, 성과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경제성이 굉장히 좀 안 좋고요. 너무 또 비싸지고 또 여기에 강화에 유지보존 효과가 뚝 떨어져요. 유지보존 효과라고 하는 거는 강화를 중단했을 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강화를 딱 중단하면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는 거를 유지보존 효과라고, 그러니까 유지보존 효과가 낮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지보존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건 강화를 중단했어요. 근데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걸 유지보존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속적 강화 계획에서는 뭐 한 번 하면 주고 한 번 하면 주고 했는데 더 이상 안 주면 너 왜 안 줘? 나 이 행동 안 해버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존 효과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기업은 너무 비싸고
유지보존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연속적 강화계획을 잘 안 써요. 단속적 강화계획을 주로 쓰죠. 그런데 단속적 강화계획에는 고정법과 비율법이, 변동법이 있어요. 고정법과 변동법. 그리고 각각은 기간법과 비율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정기간법 혹은 고정간격법, 고정비율법 혹은 변동간격법 혹은 변동기간법 혹은 여기 변동비율법, 그리고 네 개로 크게 구분해요. 고정간격법, 고정기간법 다 같은 말이에요. 변동간격법, 변동기간법 다 같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고정시켜 놓는 방법이에요. 기간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성과급 줄게. 열심히 일해라. 간격을 픽스 시켜 놓는 거죠. 변동간격법은 사장님 마음이에요. 사장님 보다가 이번달 열심히 했네. 성과급. 1월달에 성과급. 이번달 열심히 했네. 오케이, 너 4월달에 성과급. 오케이, 5월달에 성과급. 11월달에 성과급. 간격을 사장님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을 변동간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정비율법은 비율을 픽스 시켜놓는 거예요. 매 10회. 비율을 픽스 시켜놓는 것을 고정비율법. 여기 변동비율법은 어떤 때는 2번마다, 어떤 때는 10번마다, 어떤 때는 15번째 주고 막 이렇게 비율을 막 변동시키는 것을 변동비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화의 효과는 보통 고정법보다는 변동법이 커요. 고정법보다는 변동법이. 그리고 기간법보다는 비율법이 강화가 좀 세죠. 그래서 강화가 제일 센 거는 변동비율법이 강화가 제일 세고, 특히 강화의 유지보존 효과가 제일 높은 게 변동비율법이에요. 유지보존 효과가 제일 높은 게 변동비율법. 그래서 강화 요인을 제거했을 때 변동비율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서 변동비율법 같은 경우 많이 쓰죠. 변동비율법 같은 경우.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요 얘기 한 번만 다시 보면, 정적 강화에서 강화가 중단될 때 변동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이 고정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보다 빨리 사라진다. 잘못돼 있죠. 변동비율법이 제일 오래 가요. 제일 오래 가는 거. 변동비율법. 잘못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우리 학습과 관련돼서 세 꼭지 잘 알아놓도록 하세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게 이제 우리 고전적 학습 이론, 그다음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그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된 개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쉐이핑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가 강화 일정 계획. 특히 쉐이핑과 관련된 게 우리 조직행 이론 쪽에는 시험에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잘 알아놓도록 하시고, 학습 이론, 사회적 학습 이론까지, 고전적 학습 이론과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사회적 학습 이론까지 좀 잘 알아놓도록 하세요. 학습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